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6월 13일 날 원서 접수하신 이 자격시험 이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이제 실력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이론 평가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론 평가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지난 39회에 이론 평가 문제 출제된 것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479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기간에 회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현금주의라고 한다면, 발생주의라는 것은 당해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그래요. 1번 맞았죠? 다음 2번. 발생주의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기간별 배분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 나오지 않습니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이 바로 발생주의 회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하는 거죠. 포함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럼 3번은 맞는가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이에요. 맞았고, 4번.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의 주된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맞아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발생주의는 발생기준,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다르다. 시점이 다르다. 4번 맞았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단기 매매 증권이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죠? 자, 우선 우리가 요 2번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 2번에서 단기 매매 증권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은요,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위하여,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위하여 취득한 유가 증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을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단 말이죠. 자,
이 문제는 뭐 단기 매매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묻지는 않았지만 우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취득한 유가증권을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한다. 요거 알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단기 매매증권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다. 단기간에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이죠. 틀렸습니다.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자산 중에서요,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다른 건 다 포함을 해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은요,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즉 단기 비용이다 이거예요. 단기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자산은 뭐 유형자산이라든지 무슨 무형자산이라든지 다른 자산들은요, 취득할 때, 그리고 유가증권 중에서도 매도가능증권 같은 이런 유가증권은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 있잖아요,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은 안 그렇습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아, 이거 맞았어요. 좀 말을 어렵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게 맞았거든요. 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 하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단기 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것은 무엇일 것이다? 뭔지 아시는 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 자, 미실현이라는 것은 아직 실제 실현된 건 아니다. 보유하다가 손익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단기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결산일을 말하죠. 결산일 공정가치로 평가 수정 분계를 합니다. 가격이 상승했으면 자산을 증가시키고, 자, 어떻게 하느냐? 상승한 경우에는 가격이 올랐다 이 말이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 100원만큼 상승했어요.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00원, 이게 미실현 보유 이익입니다. 자, 평가이익이라는 것은 직접 100원이 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팔아야 돈이 되는 거죠. 근데 판매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그래요. 그냥 따져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익이 발생했다 해서 이익이 났다는 것이고, 만약에 하락한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죠. 하락한 경우 한번 회계 처리해 봅시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00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원,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은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가 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미실현 보유손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실현 보유손익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 본문 교재 여러분 저하고 이론 공부할 때 이런 말 제가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미실현 보유손익 아마 그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교과서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자, 기출문제에 자,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 이런 용어를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표현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현 보유손익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실제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평가손익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미실현 보유손익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 평가손익이다. 평가손익이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모두 단기의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러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로 안 간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매도가능증권은 다릅니다. 단기매매증권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FAT 1급 준비하시는 분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이 같은 유가증권이지만 회계처리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해 둬야 돼요. 앞으로 매도가능증권 나오면 또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의 답은 우리가 쉽게 옳은 것은 3번이다. 그러면 4번을 보겠습니다. 틀렸겠죠? 4번.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아니에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려면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죠.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단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뭘로 하느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만기 보유증권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이 아닌 거. 여러분 자본 계정 과목 다 정리했나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있는 계정 과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 자, 감자 차익은요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 항목이에요.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에 해당됩니다. 자본 항목이에요. 미지급 배당금 부채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에요. 미지급 배당금 부채예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 잉여금입니다. 지금 1, 2, 4번이 다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만 나왔네요. 네. 자, 여러분 자본 항목이다 그러면 뭐예요? 자본 잉여금만 있는 거 아니죠?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안에 개정 과목은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감자차익,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모두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이었어요. 여러분 자본 개정 과목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FAT 1급에 자본에 관해서 이론 시험에서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 개정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법인의 자본 개정 과목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신 분은 부지런히 암기해 주세요. (4번으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결산회계 처리 누락이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옳은 것은 자, 무엇을 누락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누락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누락된 내용이죠. 자, 어떤 회계 처리가 누락됐냐면은 21년 11월 1일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있는데, 그러면 21년 11월 1일부터 가입했으면 1년이면은요, 올해 11월 1일에서 내년도 10월 31일까지가 1년이죠. 연이율은 3%, 월할 계산하라 그랬고요. 이거에 대한 이자 경과분 계상을 못했대요. 자, 2천만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당기분의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누락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만큼 누락을 했으면 당기순이익이 과소되겠죠? 과소.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뭐예요? 이자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누락했으면 과소됩니다. 그러면 몇 달치를 누락했을까요? 11월 1일 날 가입했으니까 11월, 12월 딱 2달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2개월분에 해당되는 정기예금 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공식은 2천만원 예금했으니까 곱하기 연이자율 3% 곱하기 2달 2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2개월치 이자가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2개월치 이자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박주영씨 계산해 보셨나요?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면
10만 원이요. 얼마요? 10만 원. 아, 10만 원 나와요? 네. 10만 원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1번. 당기순이익 10만원 과소계상되었다. 네.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10만원을 수익을 발생시키는 전표를 입력해라. 회계 처리를 하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메모장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0만원이 나왔어요. 두 달치 이자는 10만원이다. 그러면 이걸 12월 31일 결산 때 차변에 자, 요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수익의 발생이에요, 이게. 수익의 발생. 자, 이 분계할 수 있을런지. 네, 신재현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분계가 전표를 입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변에 수익은 발생시켰는데 돈은 내년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차변에는 자산이 와요. 뭘까요? 수익 발생. 아, 수익 발생. 수익 발생이니까 차변에 뭐가 와요? 계정 까먹기. 10만 원을 뭘로 표시하면 돼요? 이자 비용? 아니. 헷갈려. 헷갈려? 수익 발생은 대변에서 네. 이자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근데 차변에 오는 게 뭘까요? 미수 수익? 그렇죠. 미수 수익을 써요. 이게 자산이에요. 이게 자산. 그리고 대변이 이자 수익인 거예요. 대변이 이자 수익. 이게 수익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를 우리가 수익의 발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수익의 발생이다. 수익의 발생에서 차변에 오는 자산은 계정 까먹기 미수 수익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문제 4번. 답은 왜 1번인지 아셔야죠. 10만원 수익 발생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10만원 과소계상된다 이거예요. 과소는 작아졌다는 얘기고 과대는 커졌다는 얘기죠. 다음 5번 문제 보셔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A 상품의 2월 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해라. 월말 재고액을 계산하는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에 의한다. 총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총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려면 먼저 평균 단가를 구하라. 그러면 평균 단가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금액 합계를 나누기 수량 합계로 나눠줍니다. 금액 합계를 수량 합계로 나눠주면 평균 단가가 나와요. 자, 그러면 금액의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금액, 전월 2월의 금액, 또 10일날 매입한 금액, 매출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20일날 매입한 금액, 요 세 개를 더합니다. 21만원이죠? 자, 금액의 합계 21만원. 나누기 수량의 합계를 구합니다. 전월 2월 300개, 10일날 매입 500개, 20일날 매입 200개, 이걸 더하는 거예요. 1000개죠? 1000입니다. 그러면 210원이다. 평균 단가는 210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재고 수량 곱하기 평균 단가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재고 금액이에요. 지금 우리 재고 금액을 구하라는 거죠. 재고 금액은 우리가 평균 단가는 구해놨고 재고 수량을 파악해야죠. 자, 재고 수량 보겠습니다. 1000개를 매입했는데 1000개를 매입했는데 몇 개를 팔았냐면 400개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000개에서 400개를 빼면 재고가 몇 개예요? 예, 600개죠? 1000개에서 400개를 빼면 재고가 600개죠. 네, 600개. 자, 그러면 600개를 곱하면 되겠죠. 210원에다가. 자, 재고 수량 600개 곱하기 210원.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총평균법 계산하면 이렇게 첫째, 평균 단가를 구한다. 두 번째, 재고 수량에다가 평균 단가를 곱한다. 이게 재고 금액입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126,000원 나오죠? 이게 답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 재고 금액이 아니라 매출 원가는 얼마냐라고 만약에 물었어요. 매출 원가는 얼마냐라고 물었으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평균 단가가 210원인 거 알아냈죠? 매출 수량을 곱합니다. 400개죠?
210원 곱하기 400개 하면 돼요. 이게 매출원가예요. 예, 총평균법으로 재고금액을 구하라, 아니면 매출원가를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요, 지금 이 요령대로 해서 평균 단가를 구한 다음에 재고 수량에 곱하면 재고액, 매출 수량을 곱하면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이 장부를 주고 문제를 낼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이랬어요.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이랬어요. 유동부채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닌 것을 찾아라.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급여 지급 분개할 때 공제액을 계정 과목을 뭘로 하죠? 그게 원천 징수하는 건데요. 안희주 씨. 자, 급여 지급할 때 공제 금액을 계정 과목을 뭘로 했었나요? 원천 징수한 공제 금액.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윤다선 씨. 기억나세요? 우리 원천 징수할 때 그걸 계정 과목 부채로 인식하는데 계정 과목이 뭐였습니까? 예수금이. 예수금이죠. 자, 1번이 바로 예수금 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금. 자, 예수금은 유동부채인가요? 비유동부채인가요? 다음 달 10일 날 납부해야 돼요. 이거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다. 다음 달 10일 날 갚아야 돼요. 갚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니까 유동부채죠. 예. 그래서 유동부채 1번은 유동부채입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계약금을 지급한다. 자, 2번에 계약금 지급할 때 그 계약금의 계정 과목이 뭐냐? 이송희 씨, 뭘까요? 계약금 지급. 선급급이요. 선급금이죠. 선급금은 말입니다. 아예 부채가 아닙니다. 뭘까요? 자산. 유동자산입니다. 선급금은. 계약금 중에 선수금이 있죠. 계약금을 받으면 그거는 유동부채예요. 그런데 지금 이 2번의 보기는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거예요. 그건 자산이죠. 2번이 아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도 해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의 상환 기일이 3개월 이내로 도래하여 유동성 대체를 했다. 네, 여러분 오늘 1교시에서 1교시인가요? 2교시인가요? 우리 유형상사 결산했죠? 그 유형상사 결산할 때 수동결산 문제로 은행 2개 은행에 장기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 6월 말일 날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유동성 대체 분개를 했죠. 그래서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이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한 계정 과목. 이영석 씨, 뭐였죠?
영석 씨, 모르겠어요. 아까 유형 상사 메모했던 거 좀 봐봐요. 진짜? 유형 상사, 응? 유형 상사 결산 쪽 한번 보라고. 387페이지에 메모 안 돼 있을까? 387페이지 7번 문제 할 때 우리은행 거 3천만 원 어떻게 했어요? 분계를. 우리은행 거 3천만 원 그거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우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메모 안 했어요? 장기 차익, 차변의 장기 차익금, 대변이. 대변에는 경기은행. 에? 경기은행? 경기은행은 거래처지. 뭔 소리 하는 거요? 대변에 가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지. 유동성 장기부채. 집중. 예. 자, 여러분 유동성 장기부채는 말이죠. 내년에 갚아야 될 장기 차익금을 대체하는 그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동부채예요. 내년에 갚아야 될 거니까. 장기 차익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유동부채로 전환해 놓고서 내년에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부채. 네, 여러분. 각 교시별로 이게 수업한 거 잘 기억해 둬요. 오늘 이거 나왔던 거니까. 자, 4번. 거래처로부터 내용 불명의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인데 이거 대변의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모르는 돈을 받은 것도 부채예요. 원인 불명. 대변에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뭘까요? 정고은 씨 뭘까요? 원인 모르는 돈이 보통예금에 들어왔을 때 차변에는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에는 이것을 부채로 인식하는데 우리 이론 공부할 때 부채에서 이거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별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 생각 안 나나요? 생각나시는 분? 자, 정고은 씨 말고라도 영석 씨 생각납니까?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부채로 인식하는데. 미수수입? 아니고 가수금이라고 그래요. 가수금. 자, 가수금이 뭐냐? 이것이 바로 유동부채입니다. 이것도 바로 밝혀내야 돼요. 밝혀내가지고 정확한 계정으로 대체시켜야 됩니다. 가수금은 임시 계정이죠.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임시 계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2번. 2번은 자산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선수금이 유동부채, 선급금은 유동자산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이론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무슨 말인지 어렵다라고 할 때는 동영상 강의 있죠? 재무회계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 동영상 강의를 책을 펴놓고 해당되는 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재수강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제 강의가 부실해서 좀 힘들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그 단원, 유동부채 단원을 강의하는 부분을 찾아서 다른 사람 강의라도 들어야 됩니다. 네, 이론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론 실력이 안 되면 실무도 안 됩니다. 네,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실무가 가능한 것이다. 꼭 명심하시고 이론이 부족한 분은 강의를 재수강한다 하는 겁니다.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대장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21년도 결산 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정률법 감가상각비 공식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자, 문제 7번에서 정률법 감가상각비 공식은 어떻게 될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에다가 이걸 미상각 잔액이라고 그래. 거기다가 곱하기 정률 이렇게 계산합니다. 매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매년. 그러면 21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이 기계를 언제 샀는가를 보겠습니다. 20년 1월 1일 날 샀네요. 네, 누가 한 분이 지금 나갔어요. 누가 나갔지? 네. 나가면 안 됩니다. 자, 20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20년 결산 때 한번 해야죠. 근데 문제는 21년도 거를 물어봤어요. 21년도. 그러나 20년도 결산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는 순서는 2020년 감가상각을 먼저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원가 1000만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 첫 해에는 감가상각 한 게 없어요. 뺄 것이 없죠. 곱하기 정률 25%. 이게 20년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1000만원에 25% 암산으로 되지요. 250만원입니다. 자, 지금 누가 나가신 거지? 신재현 씨가 어떻게 나가버렸네? 아, 들어오는구나. 예. 자, 신재현 씨 무슨 문제 있습니까? 신재현 씨 카메라가 또 안 보이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태블릿이나 태블릿으로 접속할 때는요, 전원을 항상 꽂아놔야 돼요. 4시간 동안 배터리 건드리는 버틸 수 있는 거 없죠. 예, 그래서 항상 충전기 꽂아 놓고서 해야 됩니다. 아마 신재현 씨 배터리가 다 돼서 아마 나가버린 것 같은데, 다음 시간부터는 꼭 충전기 꼽아 놓으십시오. 자, 20년도 감가상각비는 이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21년도 걸 계산해야 돼요. 정률법으로. 자, 미상각 잔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 취득금액이었고 첫 해에 250만원의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미상각 잔액은 750이 되겠네요. 거기에 25%가 얼마냐 이거예요. 아니, 25%가 얼마냐 이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750만원에 25%.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강정희 씨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750만 원에 25%. 187만 5천 원이요. 187만 5천 원 나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답인 거예요. 21년도 결산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요게 답이다 이겁니다. 이 20년도 거를 왜 계산했느냐? 해봐야 감누를 빼야 되니까 미상각 잔액을 계산하려면 20년도 거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187만 원 2번이 답이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정리한 이 노트는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공유를 여기 지금 그 채팅창에 하는 방법 외에 뭐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근데 이 채팅창에다가 제가 올렸을 때는 그 여러분이 그 저 뭐죠? 그 저기 PC에서 다운받아야 이걸 볼 수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에서는 안 열린다 그러던데. 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해야 되나? 자, 훈련 카톡 공유해 주시면 안 돼요? 카톡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단톡방을 하나 제가 만들어 가지고 네.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카톡 공유가 낫겠네요. 네, 일단은 여기다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이제 우리 지금 채팅창 한번 해놓고 6월 1일 메모한 거 한번 여기다 채팅창에 올려봤고요. 카톡방을 제가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올리는 걸로 그럼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요 텍스트 파일이 아마 잘 열릴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번까지였죠. 8번에 이렇게 표시 잘 해 놓으시고요. 그렇죠. 신재현씨 배터리 나간 것 같아요. 문자 왔는데 다음부터 배터리를 미리 충전기를 꼭 꼽아 놓고 해야 됩니다. 자, 신재현씨 제 소리는 들리고 있죠? 퇴실을 찍고 나가셔야 되는데 퇴실을 찍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퇴실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뭐지? 신호 회계 실무자 신호 전송. 자, 신호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찍으시면 돼요. 지금 퇴실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퇴실을 찍어 주시면 되고요. 잘 찍혔는지 제가 확인을 다 해드릴게요. 박경학 씨는 외출로 찍어놨구나. 좋고. 퇴실 지금 찍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송희 씨 아직 안 찍었네. 오케이. 퇴실. 외출, 퇴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출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8일날까지.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고요. 시간 되시면은 개인적으로 보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파일은 제가 단톡방 하나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제 거 퇴실 찍혔어요? 찍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